오래간만에 제가 에바나를 녹음하면서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되는 녹음이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종대왕 이도 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사실은 이제 오 대표님을 특별히 초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팬심도 약간 있거든요. 네, 눈 동그라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막 그 부담스러울 정도의 팬심은 아니고 약간 아니, 부담스러워도 괜찮아요. 환영합니다. 네네. 오 대표님의 이렇게 글 이런 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세종대왕을 사람들이 다 아는 분이지만 세종대왕님을 제대로 아는 분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게 또 사실은 또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제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세종대왕 그쵸, 우리 안에 세종이 있어요. 네, 네, 모시고 있어요. 모시고 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누다 보니까 저는 약간 예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역사를 공부했던 그때 들었던 단어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기억을 좀 깨우고 있는 면도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세종대왕님의 이제 과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린 시절에 소통을 잘하셨나요? 어린 시절에, 사실은 어린 시절 기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큰 형인 양녕대군이 15년 동안 세자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종 다음에 임금이 될 사람, 왕위 계승권자가 1위가 양녕이니까.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충녕대군, 그러니까 세종은 세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서가 오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련된 기록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게 조금씩 이렇게 틈틈이 행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세종은 어렸을 때부터 좀 주관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의견이 좀 뚜렷한. 근데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만 아마 이제 오 대표님도 세종대왕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가족들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시게 됐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역사책 읽으면서 그 양녕대군이나 이제 그 효령대군인가요? 네. 둘째이셨던 그분들에 대한 사실은 얘기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차피 왕은 이제 충녕대군이 되셨지만 대표님 보실 때 양녕대군과 어떤 효령대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거나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양녕대군이 일부러 왕위를 양보한 거 아니냐. 네. 사실 소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일부러 좀 망나니 같이 굴어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저도 태종실록을 읽다 보면 이 친구는 그냥 그 왕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 이런 걸 만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고 궁궐로 자기 여자친구를 들여오기도 하고 몰래 아버지한테 들켰는데 또 몰래 데려오고 남의 여자친구를 뺏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동생이 죽은 지도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또 막 이렇게 뭐랄까 놀이 총쏘기 활 쏘기 이런 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치자면 새총 막 던지고 이런 걸 그 당시에 또 하기도 하고 동생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측은지심,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측은한 마음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삶은 굉장히 즐겁게 살았을 것 같은데 리더가 되기에는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양녕대군은 보이고요. 효령대군이 진짜 분량이 적어요, 기록이. 효령대군은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그 양녕대군 제가 지금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은 저는 이제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 그러니까 왕자일 때 얘기를 뭐 어린이용 그런 책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양녕대군은 머리는 상당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머리가 좋은 부분이 왕과 관련된 덕목이 아니라
차라리 왕자가 아니고 어떤 그냥 양반이셨으면 훨씬 더 좀 자유롭게 사시지 않았을까. 한량으로 네. 돈 있는 엔터테이너. 집안에.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조선시대도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세자의 위치를 이제 내려놓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본인에게 올 여러 가지 그런 후폭풍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 네네네. 있죠. 제가 만약에 세자였어도 제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기는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본인은 본인의 어떤 타고난 대로 쭉 생활을 하셨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되게 쿨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황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태종이 또 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종이 마음이 충녕대군에게 가 있는 것 다 아셨을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저 죽어도 세자 제 자리를 못 내놓겠어요. 라고 한 것도 늦었다. 라고 판단하셨을 때 조금. 근데 정말 기회를 많이 줬어요, 태종이. 태종이. 반성문을 써라라고 하니까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네. 자기 과외 선생님이 반성문 써서 주고 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태종은 그래도 좀 내가 뉘우치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던 마음을 내려놓는 장면들이 또 실록에 기록이 되고요. 네네.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럼 이 다음 세자는 누구를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하들하고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종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다음 누구로 하지? 양녕의 아들로 할까? 네. 누구로 할까? 이렇게 논의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모아지냐면 논의가 네. 현명한 사람으로 하자. 어진 사람으로 정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그 어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논의들 신하들의 논의는 충녕대군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종도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물론 형식은 그렇게 논의지만 실제로 태종의 마음에는 충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효령대군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적고 네. 그다음에 태종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아이는 맨날 그냥 방긋방긋 웃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때로는 굉장히 은혜롭고 다정하게 다가가는 면도 중요하지만 과단성 있게 사람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낼 수 있지만 자기 눈에서도 눈물이 나지만 딱 과감하게 접고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다른 사람 싫은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효령은 좀 그런 부분은 약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왕이 될 덕목은 아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은 좋아 정도로 네. 아마 그쳤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실록은 아니고 연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일종의 비사라고 할까? 네.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 이런 것들 기록한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충녕대군이 일부러 왕위를 그러니까 그 양녕대군이 충녕에게 왕위를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 근데 그런 걸 알면서 효령이 그럼 다음 차례 나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령이 그래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이제 딱 책상에 앉아 있는데 양녕대군이 너 아니거든 충녕이거든 라고 해서 효령이 막 이제 절로 뛰어가서 북을 막 두드렸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북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렇게 흘러내린 걸 효령대군 북가죽 늘어진 것 같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야사가 거기서 또 존재감 북을 막 두드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치셨을까요 정말. 서울이 다 떠나가라. 네. 참 그 왕이 가져야 할 덕목, 어떻게 보면 리더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이 좋은 거하고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효령이 사람이 좋은 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다는 게 결국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을 떠난다,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건 일부러 자기를 그 일상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스님들 머리를 깎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효령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나
아니면 뭐 분노, 좌절 그런 그렇죠. 표현일 수도 있다. 머리 깎는 게.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시대에 또 스님이 된다라는 거, 미도 시대에 그렇죠. 굉장히 큰 어떻게 본인의 어쨌든 큰 결단인데 그렇게 결단으로 갈 수 있었던 뭐 분노든 무엇이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님은 자기 주관이 되게 강한 그런 분이셨던 걸로 이제 아까 나왔었는데, 네. 제가 실록을 읽다 보면 어렸을 때 충녕대군의 모습을 볼 때 되게 말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한다 할까?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특히 자기 형, 큰형 양녕한테 네. 대놓고 막 뭐라 하거든요. 네. 어느 날 양녕대군이 옷을 막 번드르르하게 입고 이제 자기 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 딱 서서 지금을 치면 굉장히 수입산, 이태리산 신상을 입으시고 네. 그런 거 입고 나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네. 충룡이 딱 보고서 마음을 먼저 바로잡은 다음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치면 이제 팩폭이네요. 팩폭.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마음이나 좀 똑바로 하지. 지금 옷 자랑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정면에서 하는 거예요. 형한테. 자기보다 이제 3살 위인 형인데 그 양녕 입장에서는 둘이서만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 옆에 시중 드는 분들. 네. 자기 아랫 사람도 있는데 완전 창피하잖아요. 거기다 해자저한테 일개 대군이 아무리 동생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네.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너무 팩폭을 사실은 세자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실이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는 네. 사실 실록에 이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대신 나보다 좀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 네. 일반 백성들한테 굉장히 네. 측은심을 가지고 대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날 태종이 보고를 받아요. 네. 자기 비서한테. 옛날엔 대원이라고 했는데 그 비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국어라는 사람, 굶주린 사람이 충녕대군에게 나라에서 배급해준 식량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충녕대군이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아버님께 말씀 좀 전해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태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그 실록에 보면 나 닮아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요? 태종을 닮아서 그럴까요? 네. 우리가 기록으로는 알 수가 없는. 네. 태종께서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셨다. 되게 인간적인 면이 있는 분이었는데 태종이 아니 그러긴 한데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가 잘하는 건 나를 닮았고 잘 못하는 건 배우자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나 태종이 조금 뭔가 잘하는 면을 태종이 역사에 남기신 부분을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근데 저도 약간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태종이 충녕이 또 이런 일을 또 했네라고 했을 때 태종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좋게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왕 될 사람이 이렇게 너무 사람이 물러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좋게 평가하신 거네요? 날 닮았네? 라고 하신 거. 그 당시는 세자가 아니었을 때인데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그러니까 나라에서 굶주리는 사람한테 어떤 구제책을 이제 실시했는데 그게 잘 돌아가지 않았구나에 대한 분노나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아들인데 나 닮아서 좀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갖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그런 리더십의 기본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참 이렇게 따뜻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도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정말 남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남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분노할 때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옛날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네. 사람들이 빵이 없다라고 하는 거 네네. 고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만큼 마리 앙뚜아네트나 당시 프랑스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네.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 민중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배를 고르는지 뭐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네. 거기에 대한 분노가 혁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자기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세종의 정치 철학이었다고 보이고, 그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농사직설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농사법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량해서 소출을 식량을 더 낼 수 있을까? 기본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 이제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방이 또 안정이 돼야지 백성들이 그렇죠. 또 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국방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무기 개발, 개량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후민유공도 역시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들, 불이익. 네네네. 그리고 이게 법이 이 법에 내가 걸릴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법조항을 모르니까 법조항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려면 문자를 결국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네네. 뭐 우리 이제 에바나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다 아시거든요. 제가 맨날 드라마 얘기 많이 하는 거. 아, 네. 근데 이제 그 세종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보통 이제 약간 요즘 보면 퓨전 사극이라고 네. 해서 역사적 사실 말고 시대적인 배경이 옛날인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자가 이제 기억을 잃고 무슨 두칠이나 이런 이름으로 두칠. 하시게 되는. 근데 기억은 잃었지만 이제 공부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을 잃었고 두칠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아는 거죠. 한자를. 그래서 막 갖고 옵니다. 문서를. 그러니까 보니까 문서를 읽어보니까 이제 이미 이 사람이 빚을 다 갚은 거죠. 그랬는데 양반이 이제 이 사람이 글을 모른다는 걸 이제 악용해서 너 봐봐 여기 썼잖아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이제 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풀린다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세자가 이제 이런 걸 막 해결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백성들의 고통에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기억을 되찾고 왕이 돼서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세종이 사실은 좀 더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이제 자맹 같은 것도 나가시긴 하시지만 일반 백성들의 그 생활이나 이런 걸 잘 알기 어려움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타고난 부분도 있으시고 이게 내 나라니까 내가 좌지우지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 나라 백성들이 행복해야 우리나라가 이제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건강한 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세종시대에 많이 막 뭐가 만들어졌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사직설, 네, 진짜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향약직선반. 네. 이제 에바 들으신 분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검색하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 두 가지 상대된 것들이 많긴 한데 네. 오 대표님 혹시 조금 언급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뭐 칠정산? 네. 옛날 달력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네. 이 달력은 사실 중국에서 만든 걸 받아와요. 그쵸. 네. 이 시간을 제정할 수 있는 건 황제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후국이었는데 당시 네. 조선이 제후국이었는데 달력을 만든다는 건 아까 이제 후민정음 창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감히 어떻게 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교적인 마찰에 대한 걱정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시간을 잘 이해해야지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어느 것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치를 했었다라는 걸 칠정산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면 세종 당시 15세기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선진국이었어요, 조선이. 네. 과학기술 문물을 이렇게 세보면 유럽 대륙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비교가 안 돼요. 네. 우리나라가 정말 숫자를 세면 최고로 가장 많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네, 오늘 국뽕의 날이네요. 그런 저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네. 정말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해시계, 아, 네. 네, 우리는 이제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안 뭐, 보이고. 네. 물시계 뭐 이런 자경루. 거 같은 정말 과학 강국이었던 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세계적으로 보지 못하는 면도 있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좀 약간 좋게 얘기하면 겸손한 건데 너무 낮게 보는 면도 네.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해종 전문가를 모시고 자존감을. 우리의 자부심에 좀 뽕을 넣는.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좀 천문이라는 영화에 좀 많이 언급이 되나 네, 어떤가요? 네, 네, 저는 맞습니다. 영화를 안 봐서 할 얘기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천문에서 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장영실하고 세종이 네.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장영실은 당시에 신문이 굉장히 미천한 네, 사람이었고 입지전적인 인물. 네. 지금으로 보면은 흑수저도 아니고 맨손이에요. 그렇죠.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나라 유민 출신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좀 그렇게 잘 살지 않는 나라 외국인 출신이 아버지인 네네네. 거고, 어머니는 관노, 그러니까 노비 출신인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회 계층에서 굉장히 하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하층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신분을 극복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위치였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태종 때 발탁이 돼서 굉장히 중하게 쓰인 건데 세종 때라고 네.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장영실하고 세종하고 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경이라든지 네. 여러 그런 문물들이 천문에도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세종은 실용적인 걸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외교적인 마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계속해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그 신하들이 소위 말하는 공자와 맹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 원칙 얘기 그만해. 근데 진짜 그 원칙을 실무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야 그러면? 그럼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럼 계속 반복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뜬구름 잡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고, 아 그래 너는 공부 많이 해서 좋겠다. 나는 잘 몰라.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먹물들이 막 공허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 이런 걸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도, 테스트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영화 천문에 대한 언급을 몇 번 했는데 저는 이제 안 봤지만 혹시 그러면 이제 세종 전문가로서 영화 천문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보기를? 네, 보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보고 와서 물론 어떤 부분은 이거 너무 과장돼 있어 라든지 이거는 좀 너무 국뽕 아니야? 이라든지. 저는 제가 그 영화 나왔을 때 이제 시비가 좀 있었죠. 국뽕이다. 근데 그리고 좀 있으면 안 됩니까? 뭐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들이 뭐 세종교 교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세종을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고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세종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굳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